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강의가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가 또 너무 좋았고 토론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보태볼게요. 제가 보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질문, 우리가 다 가졌던 질문인데요. 먼저 이렇게 보면 이 옷 있죠. 이 옷이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할 때 흔히 봤던 옷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전통복이고 스코티시 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것이 이제 스코티시들의 어떤 그 상징 같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저 옷은 정말 스코티시들 것일까? 이게 질문인 건가요? 저게 원래는 스코티시들이랑 싸웠던 야만인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건가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 오랑캐들이 입었던 옷인 거죠. 북쪽에 있는 스코트들 입었던 옷인데, 이제 스코티시들이 잉글리시들이랑 싸우잖아요.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웰시? 웨일즈 이렇게 나뉘는데,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랑 싸우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체성, 동일성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저 의상이 이제 하나의 그 수단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홉스봄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발명된 전통이다. 그러니까 발명된 전통이라는 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스코티시들의 어떤 전통으로 발명된 건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발명된 건 거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아까 유해수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공간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 한민족이다 이렇게 묶어 놓고, 이 민족에는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의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참여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저것을 다 배제하고 조상의 빛나너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조상의 빛나너이 뭐냐면 그게 화랑도거든요. 화랑도. 그래서 이제 이 화랑도의 조상의 빛나너를 찾아야 된다는데, 제가 이번에 이 꼬마늘이라는 우리 그 신채호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화랑도를 찾고 있더라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도 이게 요 맥락들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놈 있잖아요. 한민족의 한이고, 놈이라는 것은 이 책에 의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력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한다. 일자라는 놈, 씩씩하고 용감한. 그래서 이제 한놈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를 찾아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 한놈이 이제 화랑과 같은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막아서요. 나 한놈이 앞으로 다가서며 임나라 서울부터 구경을 왔으니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네가 바칠 것이 있어야 들어가리라.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쌀입니까? 무슨 보배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돈이든 쌀이든 보배이든지 인간에게서나 귀한 것이여 임나라에서는 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민족에게는 그게 천한 건 거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이니라. 되게 정이 많고 고통이 깊은 사람이라야 우리 노름을 보고 깨달은 바 있으리니,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 30년 만에 눈물을 몇 줄이나 흘렸느냐. 이제 눈물인 건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어서 젖달라고 울던 눈물도 눈물입니까? 아니다. 그 눈물은 못 쓰느니라.
한두 살 때 먹던 때 남과 싸우다가 분하여 온 그 눈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한 놈이. 그때는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 눈물도 값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직 나라 사랑이며 동포 사랑이며 큰 적에 대한 의분으로 흘리는 눈물만 됩니까? 그렇다. 오늘 그 눈물에서도 가장 참된 눈물을 고르겠다.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한놈 임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어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빛난 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얼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건 거죠. 제가 사실은 신채호 선생님의 꿈 하늘을 읽으려고도 했지만 사실은 김구 선생님 거를 한번 읽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저걸로. 근데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김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피로 맺어진 민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피로 맺어진 민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였거니와 그들이 합하여 세운 천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된 것 같이 이 민족에게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극락이라든가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자석가 예수가 만든 그 천국 중에서도 천국이죠. 그 나라도 나는 안 가겠다. 김구 선생님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피와 살을 섞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아까 우리 조혜지 선생님이라든가 우리가 인류 희망 이런 거. 그럼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당신은 그런 집에서는 그럼 살겠느냐? 석가예수 공자가 만든 집이 아니냐. 근데 이 양반이 그건 이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회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저는 여기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놀라운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회 동포주의보다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상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최선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족이 잘 되면서 다른 민족과 함께 주고받는 거 그런 것들이 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다라면 우리 조혜지 선생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현 단계에서 아까 이 사회 동포주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주도했던 여론 국민교육 헌장.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박종홍 교수님인데,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들과 지식인들이 주도가 돼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런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자 하는데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 양반들이 이 땅의 조상의 빛난 어린 이렇게 피라든가 문화, 역사를 가지고 와서 피 끓는 힘의 철학을 만들고 민족 중흥의 창조의 철학을 만들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국민교육헌장 새마을운동에 녹여내서 창조적인 주체가 이제 국민인 건 거죠. 국민을 만들어서 조국 근대화와 부국 강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요 구도가 어떻게 좀 안심이 되세요? 근데 사실은 요 구도를 그대로 히틀러의 파시즘에 적용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히틀러의 파시즘도 사실은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히틀러의 파시즘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배척하는 건 거죠. 뭐를 배척하냐면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어떤 그 적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배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우수한 혈통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기도 이제 학살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김구 선생님의 얘기나 신채호 선생님의 얘기는 사실은 주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요한 우리들의 어떤 그 동력들, 우리들의 정체성들이 이제 민족주의다. 그래서 동아시아라든가 이쪽은 대체적으로 민족주의가 저항적인, 반제적인 형태들로 이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건가요? 이 민족이라는 것들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와서 활용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는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명을 내리자. 아까 이 박재훈 교수의 사상이 천명 사상이거든요. 천명을 내리는데 그 천명이 국가가 이제 민족을 민족주의로 만든 거죠.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체계적인 논리와 담론 체계로 만들어서 민족주의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국가한테 요구하지 말고 근로자로서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 노동윤리와 가정윤리를 다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국민교육헌장의 이제 모습인 건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본다라면 우리는 과연 이 민족은 존재하는데 민족주의는 만들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가요? 종족은 존재하는데 씨족은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어떻게 호명되느냐? 그게 이제 주의거든. 민족주의. 나는 시민으로 호명되느냐? 국민으로 호명되느냐? 대중으로, 군중으로 호명되느냐? 인민으로 호명되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족주의라는 거로 가게 되면 팩트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가 어떻게 호명하느냐의 문제인데, 호명은 뭘로 되냐 하면은 이제 담론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광주 폭동, 광주 사태, 광주 민주항쟁, 북한 공작에 의한 국가 기도 전복 사건, 북한군의 일개대에 대한 국가 기도 전복 사건, 이렇게 이제 뭐랄까 하나의 사실을 뭐 다 온전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실을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광주 폭동이다, 사태다, 항쟁이다, 국가 기도 전복 사건이다.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들도 사건과 사망자로 호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참사와 희생자, 피해자로 호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북한군과 민주당이 함께 이 공모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다,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이렇게 진실들은 다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족주의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런 건데, 민족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인데 민족주의는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들은 진실의 문제거든요. 이 진실은 내가 찬성하는 민족주의면 좋은 건가요? 근데 내가 반대하는 민족주의는 나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의 문제들은 뭐냐면 민족주의를 어떻게 호명할 거냐. 근데 그 이전에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그 이전에 민족주의를 만들 만한 재료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건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해보면 제가 잘 얘기하는 거지만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 이게 달달놈이잖아요.
그 달달놈은 우리한테 저 달은 이제 민족주의예요. 지역주의, 민족주의, 뭐 이제 주의거든요. 저 주의를 만들어낸 놈인 거예요. 저 달달놈이.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민족주의도 봐야 되지만 민족주의를 만든 저 달달놈도 봐야 된다. 저놈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설득력 있게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저것을 믿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경로를 가게 되지? 뭐 이런 걸 이제 의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실제 세계가 있으면 민족이라는 실제의 팩트가 있으면 그 실제를 우리가 보는 2번 들어올 때는 민족주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실제 세계에서 민족주의로 들어온다는 건 주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창이 있다는 건가요? 민족주의라는 창이죠. 그럼 민족주의의 창도 A창, B창, C창, D창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극우주의자들이 보는 민족주의라는 창과 그 다음에 뭐 진보주의자들이 보는 민족주의 창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그 민족주의라는 창의 이면에는 티어리가 있어요. 티어리라는 것은 이제 이론들이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해석된 것들도 있을 테고, 프레임도 있고, 뭐 계급도 있고, 뭐 이 창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창에는 반드시 그 창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게 만든, 우리에게 안경을 끼워준 권력이 있다는 거, 그 달달놈이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창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 저 창을 우리가 날리지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난리지를 우리에게 딱 끼워 넣는 걸 저는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권력은 나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 권력이 되면 되거든요. 저 권력이 노동자 권력이냐, 자본가 권력이냐, 파시즘 권력이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저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 관계예요. 권력은 단일하게 압도적인 권력으로 존재하지 않고 권력은 늘 관계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권력 관계가 우리들의 저 창을 끼우고 저 창이 실제 세계를 우리한테 이즘으로 주의로 이제 보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쓰는 담론 있잖아요. 아까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 말이거든요. 저 말이 일정한 정도의 체계적인 지향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체계적인 지향을 담았는데 저 체계적인 지향을 담는 그 이론, 그 관점,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우리에게 지시 등 이걸 이제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얘기하고 에피스테메죠, 이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가 지식인 건 거죠. 아까 그 창이에요. 그 창이 있고 그 창 밑에 그 권력이 있다, 권력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푸코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론을 이해하려면, 민족주의라는 것을 담론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저 민족주의 밑에 어떤 에피스테마가 있지? 그 에피스테마를 파헤쳐 나가는 이 행위가 지식의 고고학이에요. 지식의 고고학. 그러니까 지식을 고고학처럼 이렇게 막 파가지고, 이 지식이었구나. 이놈, 너가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렇게 호명하도록 만들었구나. 그 지시등이 됐구나. 이게 이제 에피스테메고. 근데 그 에피스테메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어떤 권력이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정치, 경제, 보통 정치적, 경제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들이 끼워 넣으니까 그 권력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권력의 계보학이거든요. 그래서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과 권력의 계보학의 방식으로 정신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감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성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건 거예요. 맥락에서 뭘 보냐면, 저쪽에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이라는 게 있는데, 저 민족이라는 것을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보죠. 이렇게 보죠. 봐가지고 이렇게 올 때, 민족은 이거야! 하고 체계적인 논리가 만드는 게 민족주의예요. 근데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건 거예요. 하나의 해석은 전통주의라는 해석이에요. 전통주의적인 입장. 하나는 근대주의라는 이제 관점이 있다는 건가요? 전통주의는 뭐냐면 민족이라는 건 원래 있었어. 근데 그 민족은 원래 저 들어가 보면 시족으로 있었고 그 시족이 종족이 되고 또 종족이 또 뭐가 되고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원래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그래갖고 민족주의라는 게 나온 거야. 이거는 이제 전통주의는 영속주의적 해석이죠.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어디 있어? 저쪽에 당군으로 올라가 보자고. 당군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발해가 있었고, 쭉 내려오는 건가요? 쭉 내려와갖고, 그래서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온 건가요? 이게 영속주의적 해석이거든요. 이건 가트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민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꽤 두터운 책인데, 이제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인데, 가트와, 이 사람이 쓰는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알았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지. 이름도 아자가트, 알렉산더 야콥슨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근대주의적 해석은 주로 서유럽의 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만들었던 서유럽의 관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로 치게 되면 단군이라든가 일본으로 치면 중국으로 치면 동남아로 치면 이렇게 쭉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있었는데 민족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외세가 들어온 건 거예요. 제국주의가 들어왔고 우리를 흐트러 놓고 억압하니까 이 동질성이 있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저항했다. 이게 이제 항일 투쟁 이런 것에 이제 민족이라는 게 동원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다. 이제는 건 거예요. 요 관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의 얘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요 책이에요. 이분은 종족과 인족과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족과 인족과 민족이다. 그러면 종족은 친족 있잖아요. 친족. 친족이라는 건 가족에 기반한 이렇게 일가 친척. 친족과 문화를 공유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게 친족과 문화. 그러니까 친족,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은 형제라도 안 만나면 같은 피를 나눴지만 공통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친족과, 그러니까 상상 혹은 실제의 친족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고, 라는 건가요? 인족은 뭐냐? 친족과 문화를 공유한 것이 종족이잖아요. 거기다가 의식을 갖는 건가요? 야, 우리가 같은 하나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했지만 친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호의가 있고 너가 나한테 호의가 있는데 서로 호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첨가가 되는 거죠. 그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정치냐면, 야, 우리는 같으니까 우리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 주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베타 주권이라는 것은 베타적인 건가? 우리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 이게 민족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약간 영속주의적인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전통주의적인 입장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민족은 저쪽 당군서부터 가지고 있어. 종족에서 인족에서 민족으로 발전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저 자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침배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저기에 저항한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요 책의 이제 주장인 건 건가요? 제 주장인 건 거고 그것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깊게 이제 한 건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민족이라는 것은 문화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씨족이라든가 이런 종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돼.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이라는 것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관계 현상이 있는데 그 관계 현상이 의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정치적인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통주의적인 입장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친족이라는 게 있고, 종족이라는 게 있고, 인족이라는 게 있고, 민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것에 기반해서 뭘 만들어요? 민족주의다. 이렇게. 민족주의다. 그럼 민족주의는 여기 정치적인 게 들어가고 경제적인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를 놓고 싸우는 건가요? 야, 내 주의가 맞아, 너 주의가 맞아. 동일한 현상을 보고 시장이 중심이 돼야 돼. 아니야.
시장에 사회가 인베드돼야 돼. 어떤 그 묻어 들어가야 돼. 칼폴라니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놓고 주의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던 대로 이렇게 하나의 관점. 위에 영속주의적인 관점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든 건가요? 민족이라는 게 있고 그 민족주의를 만든 건 거죠. 자, 이제 밑에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 건가요? 다르죠, 그죠?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 건가요?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스트 갤러라든가,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든가, 에릭 홉스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특히 제가 이제 1780년 이후에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갤러라는 사람은 이제 1960년대서부터 이제 민족주의 문제를 파고들어요. 파고들면서 그 당시엔 사실 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민족이라는 문제가 크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됐는데 저쪽에 제3세계에서는 민족 투쟁을 했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산업화의 결과물이 사실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산업화의 결과물은 뭐냐면 신분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평등한 관계가 돼야지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근데 신분사회에서는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수평적인 사회가 됐죠. 그랬었을 때 동질적인 문화도 확립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고도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사의 요구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가 만든 건 거예요. 그래서 고도 문화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산업사에서는 엄청나게 노동력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동질성들도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게 되고 공통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누가 담당해야 돼? 국가가 담당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담당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동질적인 문화, 대중화된 공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만들고 설파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것을 고도문화라고 했는데 그런 문화가 그래서 민족주의란 이 고도문화의 정치적인 보호막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고도문화의 정치적인 보호막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고도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적 이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념이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정치적인 구조적인 역사적인 맥락들 속에서 이제 민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에서 발명된 건 거다.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그렇게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있는데 김영희 교수님하고 저하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대 동료 교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앞에 우리 전인숙 선생님 그 김영희 목자인데 저 사람들은 마중물에서 만날 회원.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너 마중물 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말들이 이제 우리가 조혜지 선생님이라는 분들한테 아유 마중물 CMS 회원이야? 그리고 마중물에 계속 참여해? 이러면 당신 마중물 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라는 어떤 만들어낸 마중물의 기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넌 기회 아니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 그냥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얘기가 베네딕트 앤더슨은 또 좀 더 이제 이것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책이 상상된 공동체예요. 상상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상상의 공동체가 민족주의인데, 근데 이 민족주의의 상상의 공동체의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자본주의고 특히 인쇄자본주의다. 인쇄자본주의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이 16세기 이후에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인쇄물들이 광범위하게 옛날에 귀족들이나 볼 수 있었던 것을 광범위하게 보게 했고 그리로부터 이제 민족 형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문자 해독, 상공업의 발전, 통신이나 국가기구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민족주의가 발명된 건 거다. 발명된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실체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실체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도한 게 누구겠어요? 이게 부르주아지 계급이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지 계급과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릭 홉스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발명품이고, 그 1914년에 민족주의가 급속히 뿌리를 내렸고, 종족과 언어가 민족의 유일한 기준이 됐다. 그러니까 종족과 인종에 이제 초점을 두고요. 1950년대까지 민족주의는 통일지향적이고 해방적이며 역사 발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심 역할을 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민족주의가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부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그것을 호명해내고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자들은 그것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거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근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도 여전히 어떤 건가요? 주관적인 판단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은 대단히 주관적인 건 거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제3세계 민족주의는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종교적, 문화적, 동일 지역의 해방을 위해 싸운 초민족주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채용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면서 동시에 국가주의일 수 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훨씬 더 서구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민족의 이제 재료가 될 요소들이 있는 거죠. 친족이라든가 시족이라든가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정치 경제적인 맥락들 속에서 이제 권력이죠. 관계죠. 권력 관계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파시즘으로도 오고 아까 그 반제 투쟁으로도 가지고 오고 국민국가로도 오고 데모크라틱 내셔널리즘이죠. 그 다음에 시민국가로도 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랬을 때 프랑스 대혁명을 딱 하고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에서 처형하려고 했던 루이 16세하고 그 부인 있죠. 그 부인이 이름이 뭐지? 마리 앙뚜아네트.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해갖고 탁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제 프랑스 일반 시민들이 탁 모여갖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노래가 지금 프랑스 국가인데 적들의 머리를 베어서 우리 또랑이 넘쳐나도록 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그 적들이라는 그 개념에서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 시민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민국가 이면에서는 사실은 그걸 주도했던 부르주아지 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시민국가라면 이제 국민국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이제 일종의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재료가 있는 건 거예요. 이걸 민족이라고 하든 시족이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정치, 경제적인 관계의 맥락들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급적인 뭐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다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걸 민족주의로 만들겠죠. 민족이라는 것을 민족주의로 만들어서 그 민족주의를 실현해내려고 했던 장치들, 요게 이제 오른쪽이죠. 여기서 민족에서 민족주의를 가지고 요 행위자들이 파시즘에다 녹여놓고 국민국가에 녹여놓고 시민국가에 녹여놓고 반제 투쟁에다 녹여놓고 막 이제 그러겠죠.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얘기들 중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가 우정과 공동체. 그런 민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정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돼. 우리 민족 잘 살기라든가 먼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 놨을 그 우정인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요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호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서로가 너 나한테 호의가 있지 나도 너한테 호의가 있어. 그래서 서로 인지한 다음에 근데 그 둘이 평등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고 소금 한 가마니는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일 수 있는 건 거죠. 요래서 썼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비로소 우정이 생기는데 그 우정은 편익에 따라서 편익이라는 것은 이익 때문에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아니야 만남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공동체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호의와 상호인지와 평등과 소망감이 있으면 우정이 되는데 그 우정은 반드시 좋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고 좋은 공동체들 속에서 우린 또 우정이 가능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제가 들어와 있는 공동체 그 지배를 받는 공동체에서는 거기서 이제 친일파도 생기고 뭐 독립군도 생기고 좋은 우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좋은 삶은 좋은 우정이 필요해. 그럼 좋은 우정이 가능해지려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 깡패들끼리는 좋은 공동체에 대한 상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들끼리의 편익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족주의는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좋은 우정들을 갖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일정한 정도의 설계도면이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면에서 민족주의가 제안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민족은 최소한도 다른 민족에 억압받지 않아야 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의 착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 유대인의 어떤 그런 우리들에 대한 착취가 우리는 더 이상 근절해야 돼. 뭔지 이런 것들을 체계해야 된 이론이 이제 민족주의고 그 구성원이 민족이고 그리고 민족들은 그런 공동체 속에 살 권리가 있고 그걸 지향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건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얘기가 가장 잘 적합되는 데가 가장 잘 적합하는 데가 가족의 우정이라는 건가요. 가족의 우정은 이제 천륜이죠. 그래서 이제 천륜은 어떠냐면 이 천륜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돈을 다 쓰고 갔다가 돌아가더라도 최소한 먹여주고 최소한 입혀주고 최소한 재워주고 그리고 형한테 오른쪽에 화가 나는 형한테 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책임지면 너희들은 내가 노인이 되면 책임져야 돼.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보장해 준다. 이것이 이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씨족이라든가 아까 친족의 공동체인 건가요? 먼저 씨족과 친족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보시면 제가 가운데가 이제 전데 저희 이 가난하게 자랄 때 저희 왼쪽에 있는 형이 뭐라 그랬냐면 나 저기 간다 그랬거든요. 의대를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너가 가게 되면 범상이하고 해석이가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의대 말고 돈 많이 버는 과가 뭐가 있으니까 건축공학과를 가야 된다. 그랬고 우리 형이 건축공학과 갔어요. 건축공학과 가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씨족이라는 공동체죠. 친족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형이 수긍하기가 좋아요. 물론 뭐 못된 형이라면 엄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의대 간 다음에 그리고 며느리를 의사 며느리 데려다가 저랑 둘이 합쳐서 동생들을 돌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가 중간에 중재를 나선 건 거죠.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형이 의대를 간다 했으면 동생들이 개겼을 거예요. 형
왜 형만 가려고 해? 우리도 공부해야지. 나는 여자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누나가 그럴 때고 저는 형 나도 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막 항의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요게 친족이라는 공동체에서 가능한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우리한테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격려와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친족과 가족에게 맡겼었던 것이 이게 범위가 커지는 건가요? 사유재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 가족의 기반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이 몇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빈곤율도 1위고 취업률도 1위고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자살률도 1위니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친족이라는 범위를 좀 넓히자. 좀 넓히자. 그래 놓고는 그 넓혀놓고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라고 하자. 그리고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같은 형제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도와줘서 살아야 돼. 이 국가라는 게 나타나면서 정치 공동체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형제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민족이에요. 민족을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평등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사회적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국가와 우정이 연대인 건 거지. 연대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B라는 사람, 저 B라는 사람을 야, 우리는 국민이라는 하나의 연계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돼 천륜 대신에 시민권이라는 천륜처럼 시민권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가야 된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자신들 속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어떤 것을 부여해가지고 그들의 공통성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그 원리적으로 통치하느냐 이런 문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데모크라틱 내셔널리즘이 국민국가인 건가요? 국민국가의 데모크라틱 내셔널리즘은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사회적인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들은 저희 가족처럼 누구도 평등한 것으로부터 소외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자원도 나눠야 돼. 그 요게 이제 이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스웨덴의 총리가 한 거. 좋은 가정은 그 누구도 특권을 받지 않으면 소외되지도 않아. 우리 형제가들이 그랬다는 거죠. 편애받지도 않고 따돌림 받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도 않아. 평등, 배려, 협력, 도움주기가 있어. 이것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민족 공동체죠. 국가는 시민을 특권층과 소외층을 나누지 않고 그러지 않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페르 알빈 한손 총리가 중학교만 나왔거든요. 중학교만 나왔고 이때 이게 1920년대 연설이에요.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쪽에 소련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상의 공동체고 그것은 오히려 계급의 인식과 계급을 인식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순간 거기에는 부르주아지도 있고 프롤레타리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회주의 좌파들은 공산주의 좌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족이라는 것만큼 계급의식을 희석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도 취약하고 권력도 취약하니까 소수의 전위정당들이 모여갖고 혁명을 하면 되는데 이 유럽에서는 시민사회가 발전돼 있고 의회 제도도 확립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너희들을 좀 좋은 공동체로 인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개념이 잘 없는 건가요? 그때 그 개념을 끌고 온 게 뭐냐면 민족이에요. 이게 시민의 집이 민족의 집인 건가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코민테른의 그 소위 얘기하는 좌파들이 너희들은 우파들이다. 그 기회주의자고 계량주의자다. 이런 논쟁이 붙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편적 복지국가 시민의 집에 이제 핵심적인 논쟁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것을
만국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급 타협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과 평등과 배려를 한다라고 해? 이 아이디어는 옛날에 시족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디어고 사회주의와 맞지 않아. 이런 논쟁들을 벌이는 게 이 시민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그 포르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실질적인 이론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현실을 봐라. 유럽의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는데 그때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 러시아는 뭐가 되냐면 쟤들끼리의 싸움은 부르주아지들끼리 이해관계 다툼 싸우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혁명을 하자. 이래갖고 이제 볼셰비키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야 우리도 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도 소련처럼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시민들이 계급이라는 문제보다 민족이라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지금 저쪽에 파시즘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계급 얘기를 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전쟁을 참여하는 결정을 내요. 3인당이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이제 그 볼셰비키가 왔었을 때는 소련의 공산당이 왔을 때는 우경화의 길을 가면서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타협해낸 것이 시민의 집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집 모델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족이라는 데서 가지고 와요. 아까 그 친족에서 친족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어때? 국가라는 곳에 덮어 씌우면서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시민의 집을 만들 거야. 민족들은 서로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복지국가의 이제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베버리지 리포트가 제기한 5개의 거인을 국가가 막아줘서 우리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안전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권리로서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서 시민권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돈은 아까 우리 형이 포기한 것처럼 서로 있는 사람들이 달걀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무 많아갖고 가져가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다가 소득 이전을 시킨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즈였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주의라는 것이 정치적인 관계들 속에서 아까 데모크라틱 내셔널리즘에 기반해서 국민국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이 가중한 이제 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히틀러가 민족 사회주의 얘기하거든요. 우리 민족은 우리가 동등한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만들. 근데 이게 민족 사회주의야. 그럼 우리 민족인 아닌 것들은 다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우리가 공통의 어떤 그 동일한 단일한 어떤 그 분배라든가 그 초기에 이제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열광적인 거. 그래서 민족 사회주의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족 파시즘인 건 거죠. 한쪽은 민족 파시즘으로 가고 한쪽은 민족 복지국가로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양갈래로 가고, 그리고 그때 그 제국주의자들의 침입해 들어갔던 저기 식민지 국가들은 반제 민족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형태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논지는 뭐냐면 민족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친숙하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없다는 건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민족주의를 입혀서 하나는 파시즘으로, 하나는 반제로, 하나는 국민국가로 뭐 다 활용을 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드리는 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온 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인간 중심적인 이제 세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민족 파시즘으로 가고, 또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결한다고 나섰던 것이 아까 민족 국민국가로 가고, 아까 얘기했는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고, 이제 그리고 제3세계는 엄청난 수탈을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도 착취하고 동물도 착취하고 자연도 착취했던 이 자본주의가, 이 민족국가가, 그러니까 동물을 착취하니까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착취하고 자연은 개발을 통해서 착취하고 그러니까 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견뎌냈는데 대량 생산의 대량 소비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 악마의 맷돌이 되는 건 거죠. 악마의 맷돌이 돼가지고 다 갈아 넣었더니 위험들이 옛날에는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생성 가능한 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안 되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오고 기후위기가 오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험은 또 이 약자들만 향하고 있고 그래서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한 무게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위험이 올 때마다 상층에는 부가 축적이 되고 하층에는 위험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책임자들은 처벌할 수 없는 왜냐하면 조직화된 무책임성들이 이제 제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국민국가 바깥에 있었던 그러니까 국민과 천륜에 기반해서 우리가 우정을 나눴고 시민권에 기반해서 우정을 나눴는데 거긴 다 아까 친족이라는 거, 민족의 소재가 됐던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지구촌이라는 것으로 국가를 상정하고 지구촌의 시민인 저를 세계 시민이라고 호명하고 그리고 이 세계 시민에게 우리가 어떤 권리를 부여하냐면 시민권과 유사한 인권을 부여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우리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토론하면서 나왔었던 뭐 세계 시민이든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세계 평화든 칸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제 이제 고민은 뭐냐면 저 인권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민족이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겁니다.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천륜을 파시즘으로도 민족을 집어넣고 친족이죠. 그 다음에 아까 국민국가 근대 보편적 복지국가에도 집어넣는데 난민한테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같은 국민도 아니고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서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생태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취약했고, 그러니까 어쩌면 공공의 적이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반하니까. 그리고 저들이 생각했던,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은 국민이었네, 이런 거죠. 국민국가에 한정돼 있었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인권으로 해서 B가 C에게, 그러니까 A가 천륜이고 B가 시민권이고, 그리고 C가 인권이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난민이 오게 되면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지구촌 같은 동지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까 김구의 고민인 건가요? 야, 우리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친족이 말이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사회 동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디어란 탑에서 너무 좋은 대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로부터 가면 민족이라는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고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호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념,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인간이잖아. 같은 인간인데 무조건적으로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권리로서 줘야 돼. 이게 먹혀들까? 이게 이제 여기 갖고 있는 고민인 건 건가요. 고민인 건 거고. 자, 그러던 중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먹잇감이 인간, 동물, 자연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국민국가가 이제 인간에 대한 대안이었고 근데 국민국가도 여전히 환경보호 그러거든요. 환경보호. 사실 우리가 공기가 나쁘면은 우리가 죽거든요. 우리는 공기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거든요. 근데 건방지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보호라는 말씀에 생태라는 말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동물과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하여튼 바이러스가 오고 뭐 엄청나게 지구재앙이 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을 넘어서서 D하고 E죠. 자연과 동물에게까지 우리는 우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냐. 종차별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같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국민일까, 가족일까, 세계 시민일까, 아니면 자연과 동물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우리가 오늘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주의를 한번 보는 건 건가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흐름들 속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 아까 밑에 본 것처럼 여기에 이제 씨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관계 맺음이 있는 건가요? 이 관계 맺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근대가 등장할 때 그 근대가 일제 식민주의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제 식민주의로부터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엄청난 그 기회 구조가 박탈이 되는 엄청난 폭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계급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건가요. 계급이라고 하면은 일본 국민들한테 갖고, 야, 너희들 지금 억압받고 있어. 너네 그 일제라는 이 일제 제국주의자는 너네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너네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너네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민중과 우리의 민중이 단결해갖고 우리 한국의 민족 자본이라고 얘기한 그 부르주아지들과 함께 맞서 싸우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 일제 식민주의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이제 어쩜 민족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주의가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됐었을 때는 이제는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독재가 들어오는 거죠. 독재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반공과 발전주의라는 담론을 가지고 민족을 다시 구성하는 거. 우리 민족은 민족을 중흥시켜야 된다. 민족을 중흥시키려면 산업화해야 되고, 당장 찍소리 말고 성장할 때까지 너네는 가족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내부를 통합하고 바깥을 배제하는데, 내부를 통합하고 바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족 중흥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두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민족이라는 이 전제들, 씨앗들을 기반해서 영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우리는 가지고 오다가 일제가 침입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다시 단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통주의가 상당히 좀 주류적인 해석이었던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민족주의가 만들어진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누가 만들었지?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었지? 민족주의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계급의 모순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그 여성이라든가 이런 걸 딱 못 보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가지고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반공과 발전주의에 기반해서 한국의 어떤 예외적인 어떤 발전 모델, 개발 모델들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그 주류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항적인 민족주의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항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보는데, 하나는 이제 요 민족주의 있잖아요. 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지금 요런 민족주의죠. 요런 민족주의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주의 자들에 의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DJ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기반들. 그러니까 아까 민족 해방, 그러니까 민족 독립과 그리고 지금 분단된 상황들 속에서의 끊임없는 어떤 그 통일과,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이라는 것들을 어찌 개인이라는 걸 억압하지 않는 맥락들 속에서 이제 추구되는 민족주의 속에서
이제 반제에 갔던 이 민족주의인 건 거죠. 지금 저쪽에 왼쪽 보시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인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이 뭐랄까 옹호하는 책인 건 거예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이제 대표적인 저자들이 만든 건데, 반일 종족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민족주의가 없다는 건 거예요. 종족주의만 있다는 거예요. 종족주의. 근데 그 종족주의는 뭐냐면 반일을 하기 위한 종족주의라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를 통해 갖고 근대화된 거, 이거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걸 다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구구파들의 생각인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 반일 종족주의는 저가 자유주의, 개인에 기반한, 그리고 반제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반대인 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급진적인 쪽에서, 운동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NLPD야. 그러니까 이제 민족 해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민족이라는 것이 분단의 상황은 여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폭력의 이면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일제는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해방이 주요한 과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 민족은 자신의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주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급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요 모습은 이제 NL, 민족 해방이라는 데 초점 맞춰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는 상대적으로 민족의 문제도 계급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걸 뭉뚱그려주면 계급이라는 문제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어떤 그 남한의 계급, 북한의 계급 둘 다 이제 억압받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간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자각과 실천과 그 양쪽의 혁명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들을 통해 갖고 이제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건 거죠.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제가 민족이라는 거, 이거 아까 시족으로 표현된 종족으로 표현된 뭐 시족했는데, 사실 이제 이 속에 알갱이들이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알갱이들이 민족주의로 이제 이렇게 퍼져 나올 때 정말 이걸 누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과연 이제 건강한 건지,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아까 서유럽의, 북유럽의 이 시민 국가, 아까 그 데모크라틱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의 역사와 전통들 속에서 이것은 아까 그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든가 아니면 이 일종의 좀 파시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반공과 발전주의에 기반한 그 민족주의와 어떻게 대결해야 될 것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민족주의는 저것이 될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세계주의 있잖아요. 세계주의의 가능성들로 그것을 극복하는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고요. 그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과연, 민족주의는 아까 국민국가를 벗어나면서부터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큰데,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런 질문일 때, 우리 들레즈라는 사람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들레즈라는 사람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들레즈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인류로서 혹은 유럽인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갖지만 민족성, 역사, 문화, 모습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일차적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일차적 동일성. 우리가 딱 봤을 때 제가 영국에 유학 갔었을 때 이 백인 애들을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근데 동양인을 딱 보면 아, 쟤 일본인이네, 쟤 중국인의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나는 우리 똑같이 동양인인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것은 동양인, 유럽은 이렇게 이제 동질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 뭐 아시아인,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차적인 차이는 저 사람들이 중국인, 한국인 뭐라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기 뭐죠, 한류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막 교류하잖아요. 막 교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할로윈을 하잖아요. 그럼 할로윈은 저게 한국 걸까 외국 걸까 뭐 이런 건가요? 저건 우리 문화가 됐을까 말까?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걸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바뀌어가는 건 거지.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2차적 차이인 건가,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적인 차이는 아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주어진 유사성이나 이런 건 거고, 2차적인 차이는 상호 주관성이죠. 우리 상호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닮아가면서 생겨나는 차이인 건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뭐냐면 이 2차적인 차이는 생성이 되는데, 이 차이를 지향하는 자는 다른 것과 자신의 차이를 발견하고 수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이것이야말로 차이를 진정 긍정하는 것이고 차이를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차이의 눈으로 보면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도 극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들레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주의를 볼 때 늘 1차적인 차이만을 초점을 갖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순혈주의, 백의 민족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미 2차적인 차이, 3차적인 차이, 4차적인 차이 엄청나게 만들어냈거든요. 엄청나게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면 쟤하고 나하고가 진짜 이제 내가 쟤한테 많이 배웠고 쟤도 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가 1차적인 차이는 이미 넘어섰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상당히 서로를 발전시켜내는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레즈가 하고 있는데, 어쩌면 민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위에서 이제 규정해내는데, 전 민족주의라는 것을 버릴 수도 있지만, 아까 김구가 얘기했듯이, 그건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포용적인 상태들의 어떤 고민들을 한번 해 가다가 보면, 아까 국민국가의 집에서 좀 바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